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유로존 불안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 잇따라 터진 부정부패 스캔들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제조업 수주가 예상치를 밑돈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93%, S&P 500 지수도 1.25%, 나스닥은 1.5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4일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부패 의혹 속에 퇴진 압력을 받으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던 유럽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계속되는 유로화 강세와 차익 매물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지난 4분기에 7억 2천만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은 1.58%, 프랑스는 3.01%, 독일은 2.49% 하락했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집권 국민당의 정치자금 수수 스캔들이 유로존 위기를 또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국민당 예상 화기장부를 게재하며 라호이와 집권 여당인 국민당이 반기 혹은 분기별로 건설사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라호이 총리는 국민당 지도부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진 후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내 세계 감사기관은 이번 주 내로 국민당 발표의 사실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야당들은 라호이 총리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공장 주문이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치는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0.3% 감소했던 지난해 11월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2.3%로 예상했던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설 장비, 컴퓨터 등 내구재 주문은 3.4%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과 의류 등 비내구재 주문은 0.3%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유로화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1달러 7센트를 돌파했던 유로화는 1.3552달러를 거래돼 전날 1.3661달러에 비해 급락했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ETV에 출연해 유로화가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강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2년 만기 국채금리도 하루 만에 0.20%포인트 급등한 2.78%에 거래됐습니다. 시장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전거래일 대비 20bp 뛴 5.39%를 기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출 삭감과 함께 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는 것과 더불어 세금 구멍을 막고 공제를 제한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009년 2분기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0.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노동부는 이틀 뒤 1월 실업률이 7.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라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뉴욕발 훈풍도 환율 악재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는 결국 하락 전환해서 사흘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원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 IT, 자동차로의 투자 심리가 많이 억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는 1950선 초반까지 밀려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간신히 500선을 지키면서 마감했는데요.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첫 코너는 샘플러스의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880까지 129포인트, 나스닥이 3,131까지 47포인트, S&P 500이 1,495까지 1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유럽발 악재로 시초가 개발락 출발에 장중 내내 약세가 지속되다 낙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 상태에서 유럽 증시의 급락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를 불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금년 최대의 하락을 기록하며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12%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스페인, 이탈리아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스페인, 이태리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졌고 미국의 12월 제조업 수주가 1.8% 증가했으나 예상치 2.3%를 밑돌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금융, 반도체, IT, 철강, 전자상거 업종을 중심으로 119개 업종이 하락하며 업종 하락률 84%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28개, 나스닥 100종목 중 88개, S&P 500종목 중 433개 종목이 하락해 하락률 86에서 93%로 하락 업종과 함께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넷플릭스가 6% 상승하고 보잉, 리서치모션, 페덱스, 베리사인, 폴로, 타이슨푸드, 텔랍스 등이 상승했으나 제이시페니, 모건스탠리, 이베이, 델컴퓨터, 애플, 아마존, 무디스, 맥너힐 등은 하락하였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인 S&P사의 모의사인 맥그로우 힐이 미 법무부와 주검찰 등이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 채권 과대평가 혐의로 인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에 14% 가까이 폭락하고 동종업체인 무디스 코퍼레이션도 10% 이상 폭락했으며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는 새로운 해피밀 메뉴로 PC 맥바이트를 출시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1.41% 하락했으며 오락가던 통신 장비 업체인 에크패킷을 19억 8천만 달러 인사를 하면서 3% 가까이 하락하고 반면 피인수 회사인 에크미 패킷은 24% 가까이 폭등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전망되니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 마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정강 후약으로 255.35에 맞추며 주간시장 대비해서 1.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점 257.15, 저점 254.85로 2.3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으며 거래량은 15,557계약으로 주말 대비 감소하며 부진하였습니다. 시초가 부합 출발 후 반등을 시도했으나 곧장 하락 반전에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내내 하락세가 지속되다 255포인트를 붕괴시킨 후 막판 낙폭을 축소한 채 마쳤습니다. 유럽, 미국 증시의 급락에 따라 정강 후약으로 장중 내내 하락 압력이 가중되며 반등다운 반등 없이 하방 변동성만 확대하였습니다. 개인이 6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3계약 매수, 기간은 수량 변동 없이 모든 주체가 포지션 오버 없이 마쳤습니다. 장 초반 300계약 매수하던 개인이 대부분 청산하고 외국인은 200계약 매도하다 장 막판까지 대부분 청산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하락으로 콜은 30에서 40% 하락, 풋은 20에서 40% 상승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갭상승 출발해 1969포인트까지 상승하며 197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2용 급락하고 엔화는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매도하다 정강 후약으로 재차 하락 반전해 약밥에 마쳤습니다. 옹고 엔저의 한국전력, SK텔레콤, KT, LG U+, 한국가스공사 등 전기가스, 통신, 내수, 환율, 수혜 업종 등의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형주 중심으로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을 점검해 보면 전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재차 급락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를 고점으로 당분간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면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조정이 지속 중인데 이런 이유로는 첫 번째 원고 엔저의 환율 문제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북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세 번째 파생시장 교란, 네 번째 외국인의 매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국내 증시 종합지수 1970, 선물 260 돌파, 종합지수 1940, 선물 255포인트 지지 사이에 두고 1950포인트대에서 치열한 매매 공방을 전개하며 박스권에서 방향성 탐색이 예상됩니다. 현물은 업종 종목별로 차별화해 움직이고 선물 옵션은 종합지수 19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지수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로 종합지수 1940, 선물지수 255포인트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지수 1940, 선물지수 255포인트 붕괴 시는 추가 하락이 전망됩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장 초반 하락 시 선물 255.7포인트 전후에서 매도하여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기 바라고 단 선물지수 256.5포인트 돌파 시는 선저로 반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 254, 고점은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6.5, 하락시 지선은 선물 255,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57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3에서 상한선 257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풋 옵션 매수 또는 콜 옵션 매도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약세 콜 스프레드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도 추가의 합성 선물 매도 전략입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해 옵션은 매수 매도 스프레드 합성 전략 모두 가능하며 변동성 확대 시 콜 매도를 추가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풋 매수는 낙폭이 클 경우 콜 매도, 약세 풋 스프레드, 약세 콜 스프레드는 낙폭이 제한적일 때 유리하고 약세 풋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도 추가는 지수가 상승하면 손실이 클 수 있으나 지수가 상승만 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이 가능한 합성 선물 매도 전략이 일부입니다. 또한 약세 풋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도는 약세 풋 스프레드인 풋 내가격 매수와 풋 등가격 매도에 콜 매도를 추가하는 합성 선물 매도 전략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집권당인 국민당이 장기간 정치권 비자금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스페인에서 하나 터졌습니다. 스페인의 일간지 엘파이스가 스페인의 현재 집권당이죠. 국민당이 약 11년간에 걸쳐서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비자금 스캔들로 보도한 성격인데요. 이러자 라오이 총리는 자신의 세금 환급 내역과
재산 상황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는 거짓이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성난 군중들이 현재 집권당 당사 앞에 모여서 라오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시끄럽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당이 지난 97년부터 2008년까지 35차례에 걸쳐서 건설사로부터 32만 2,231유로를 받은 것으로 현재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4억 7,8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 5년 차가 되는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 6년 전이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화랑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건설사들이 부동산의 화랑을 등에 업고 건설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이런 수순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의 그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다량의 자금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할 명목으로 이런 비자금이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현재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국민당은 이것이 기부금 성격이고 비자금 성격은 아니다라고 현재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번 비자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 채권시장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비자금 네. 스캔들이 나면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 쪽이 금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이틀 스페인 아이벡스 지수가 현재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지난 새벽에도 7,919포인트, 3.77%나 하락을 했습니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장중에 23bp가 오른 5.44%까지 올랐는데요. 마감은 5.39%로 20bp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양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이런 금융시장의 홍역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당면하고 문제는 이 비자금이 만약에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정치권 변수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과 네. 라오이 총리가 현재 자신의 그 적법성을 명명백백하게 현재 밝히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힘겨루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긴축 이행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점에서 무언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불만을 내세울 수 있는 계제로서 이런 비자금 스캔들이 나왔다는 점은 네. 스페인에게는 상당히 현재 곤혹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비자금 스캔들로 야당 쪽에서는 라오이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퇴진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요? 정치권의 변수는 여전히 예측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퇴진 가능성을 야당은 현재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집권당인 국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대가성이 있었고 광범위하게 이런 내용들이 벌어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그 무게감은 네. 상당히 좀 현재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가성이 있다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새로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네. 입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현재 3개 감사기관이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혹을 덮고 가기에는 이미 문제가 커져버렸고, 감사기관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스페인의 금융시장의 요동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통계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지방 GDP, 지방정부 GDP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의혹이 많아지니까요. 예.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이를 조사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한 중순쯤에 12월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와 12월 수출 신장률 통계치의 세부 항목이
그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통계 수치의 내역에 대한 의문이 중앙정부가 나선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정부가 제출한 GDP 통계 수치가 국가통계국, 정부가 그 집계한 내역과 5조 7,600억 위안이 지방정부가 제출한 수치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4년 내내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도적인 부풀리기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일 중국의 중국청년보는 41개 성과 시를 통해서 지난해 GDP 발표 수치를 57조 6,900억 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국가통계국의 수치인 51조 9,322억 위안보다는 현재 5조 7,600억 위안이 많은 상태인데요. 역시 이제 지방정부의 성과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에 대한 예산권이 주어진다는 점,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욕심을 내는 그런 흐름이 수치에도 네.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지방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가 다소 부풀려졌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좀 바로잡을 수 있을지요? 그렇죠. 이게 뭐 4년 내내 예. 계속 그 지방정부가 발표했던 GDP 수치가 국가통계국 수치보다 늘어난 수치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가통계국장이 나서서 통계 조작에 대해서 엄벌을 가하겠다라는 것이 매년 초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지난 2009년도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괴리 격차가 2조 6,800억 위안이 지방정부의 통계 수치가 많았었는데요. 지난해는 5조 7,600억 위안으로 그 늘어나는 수치도 점점 커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이를 평가하고 이를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면서 성과가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주어지는 이런 그 행태에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계 조작에 대한 내역이 예년과 같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수순이라면 네. 통계 조작의 그런 그 뿌리 깊은 내역은 쉽게 치유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는 점, 특히 이제 부패와의 척결을 제1 그 주요 요소로 삼고 있는 시진핑 현재 총서기의 입장, 이런 부분에 조금 기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앙정부의 이번 공식 조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기다리겠다라는 네.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지난 1월 15일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골드만삭스나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뱅킹그룹 ANG죠. UBS 등이 지적했던 통계 수치의 명확성,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조금 수정하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국가통계국인 마쟁탄 통계국장은 통계 수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발표 수치가 명확하게 나올 경우 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부총리인 리커창 부총리는 그 때때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통계치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수준은 3가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는 철도 화물 운송량과 은행의 대출 총액, 그다음에 전력 수요량을 가장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통계 마사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프로그램에도 약세를 보이면서 4일 연속으로 내렸죠. 1950선 초반으로 밀렸고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 기간의 현물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환율의 문제가 어제는 좀 부각이 됐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환율이 어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1,080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주 이제 원 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이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앞으로의 경쟁력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주의 하락세를 이끌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어제 뭐 통신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은 그 업종을 탑픽으로 꼽으라 한다면 아무래도 통신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실적 전망치라든지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LTE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인한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올해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통신 3사,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의 상승세를 이끌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특히나 LG U+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어제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용을 LTE 쪽에 쏟았던 그런 효과들이 아마 올해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선에 턱걸이하는 501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인 시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불안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종목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월 시즌은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별로 이제 어닝이 발표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아마 4, 4분기 그 실적이 발표될 때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실적이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은 실제로 이제 그 어닝을 이제 까보면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하게 된다 했을 때는 급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와 다르지 않을 거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제 뭐 그 흐름 자체를 반영을 하듯이 IT, AM, OLED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실적이 아무래도 4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뭐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아무래도 주가의 희비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코스닥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제 시장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등폭은 제한적이고 박스권의 갇힌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전략도 짚어볼게요. 네, 일단 최근의 흐름 자체 따져보는 게 가장 아까 통신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CJ 같은 종목들도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CJ의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그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의 변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아무래도 기계라든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어떤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종목별로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CJ 같은 그룹은 컨텐츠, 그리고 무형의 문화, 영화라든지, 그리고 방송 서비스에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제 그 자회사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라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마크로젠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놈 지도 아무래도 그 DNA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앞으로의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신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결국에는 어떤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는 느낌. 어제는 한 9.7%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들을 결국에는 좌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은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없는 장세, 그리고 뚜렷한 어떤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개별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춘 기업들 위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전부 박스권에 갇힌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한 업종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상반된 업종의 모멘텀을 갖춰서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순환매의 흐름으로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옵션 만기까지는 어떤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너무 네. 하방으로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또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아마 당분간 옵션 만기까지는 네.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방 압력은 거세지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총 상위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보다는 아무래도 어제 뭐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신주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경기 방어주 형태 종목들이 좀 더 상승 여력을 갖고 있지 않나, 좀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어제 장을 보면서 내일장 전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모멘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북핵 문제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들어봤지만 유로존 정치권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유로존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인데, 북핵 문제는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유로존 네. 리스크는 또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이제 디커플링이 심했죠, 지금까지. 네. 일단 악재를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을 해왔는데 호재도 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예. 악재만 반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장은 정말 불쌍한 증시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그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그리고 뭐 뱅가드 펀드라든지 일단 수급의 문제에서 우리 시장은 못 올랐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오르는 폭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악재도 반영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 충분히 이제 하락 출발하겠죠. 그런 이후에 과연 오늘 자리에서 일단 지난 저점이 1937 정도 수준이었는데, 일단 1% 정도 하락을 하면 그 저점은 이제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제 종가적으로 음봉이 오늘 나올 것이냐,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올 것이냐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시장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해외발 악재들은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수급적으로 상당히 우리 시장은 꼬여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의 과연 그 외국인의 기조상 오늘 뭐 찬스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음봉을 내면서 밑으로 민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1900선까지는 옵션 만기까지 하방을 네. 열어두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나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최근에 이제 경기 방어주 이런 네. 종목들이 잘 가고 통신이라든지 이제 유틸리티 종목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이런 트렌드에 편승을 해야죠. 일단 뭐 종목을 예전에 뭐 잘 갔던 종목 조금씩 이제 잊어가면서 앞으로 잘 갈 종목이 뭐냐 선별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K 브로드밴드라는 네.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 이제 BTV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최근에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IPTV의 어떤 가입 속도 빠르게 증가되고 SK 브로드밴드가 가장 빠르게 네.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4분기도 영업이익이 5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올해부터 실적 모멘텀 확실히 갖출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일단 기관이 또 수급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주에 대한 뷰 자체가 기관에서 완벽하게 달라졌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기관 분위기는 통신주에 거의 배팅을 거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수급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일 종가가 5,100원 정도인데 최근에 고점이 5,23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돌파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6,000원 레벨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격 전략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 한 5,000원 정도에 네.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 한 6,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 4,600원 정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자금난을 겪어온 두산건설에 8,700여 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합니다. 두산건설은 4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 배정 방식을 통해 4,500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이 5,700억 원 상당의 배열회수 보일러 사업을 두산건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제가업 등 8개 분야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비롯해 자동 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등이 대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프리워크아웃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인수위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증시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정부 규제로 침체됐던 주식 워런트 증권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루 평균 ELW 거래량은 12억 545만 1982주로 전년 말보다 3억 4,443만 주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국내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엔 이슈 시간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 자금 수혈 나선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두산중공업이 자금난을 겪어온 두산건설에 8,7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합니다. 두산건설은 4일 이사회를 열고 4,500억 규모의 유상증자와 두산중공업의 현물 출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한 1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두산건설이 이날 마련한 방안은 유상증자 4,500억 원, 두산중공업 배열 회수 보일러 사업 5,700억 원 현물 출자, 보유 자산 매각 1,500억 등입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현물 출자한 배열 회수 보일러 외에 4,500억의 유상증자에도 3,055억 원 규모로 참여하는 등 총 8,7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건설은 서울 논현동 본사 사옥 역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최대 주주로부터의 자금 수혈,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자금 수혈에 나서는 이유는 두산건설이 지난해부터 자금난을 겪으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두산건설은 총 2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고양시 2,700가구 규모 주상복합 일산탄현 위브더 제니스 프로젝트 파이낸셜이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두산건설은 이번 자본 확충으로 자기 자본이 지난해 말 기준 6,050억에서 1조 7,369억 원으로 늘어나고 순차익금도 1조 7,28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채 비율 역시 546%에서 148%로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동방성장위원회가 네. 5일 빵집 등 8개 분야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비롯해 자동 판매기 운영업, 꽃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서적, 잡지류 소매업, 중고차 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이 대상입니다. 동반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이는 동네 빵집 반경 500m 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5일 발표합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 외식업계 반발 역시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반이는 4일 오후 실무회의를 갖고 제과점업, 외식업 등이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의견 조율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동반이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중일, 서양식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구체적 규제 내용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프리워크아웃, 그러니까 사전 채무 조정 대상 범위를 한층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신용자들이 연 30%가 넘는 대출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프리워크아웃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균일하게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현재 인수위는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래 대선 공약대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속 연체에서 1년 이내 누적 연체 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인수위는 이에 더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조치는 자금이 필요한 대부분의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가 넘는 대출을 받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인데요.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42,931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7,076명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연체 기간이 짧은 저신용자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당수의 탈락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동안 정부 규제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ELW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몰린 건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올 들어 증시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정부 규제로 침체했던 주식 워런트 증권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루 평균 ELW 거래량은 12억 545만 1982주로 전년 말보다 3억 4,443만 3,259주가량 늘었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ELW 거래 대금도 1,302억 원으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50%가량 크게 증가했습니다. ELW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억 주를 웃돌고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ELW 하루 평균 거래량은 2011년 40억에서 60억 주에 이르고 거래 대금도 1조 원 이상에 달했으나 지난해 정부 규제로 거래량은 10억 주 아래로 거래 대금은 1,000억 원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ELW 시장에 다시 온풍이 불고 있는 것은 올 들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최소 발행규모 기준을 바꾸면서 ELW 상장이 크게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신규 상장한 ELW는 1,309개로 이는 2011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ELW 시장 활성화가 투자자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지목한 사설 포럼 등의 활동이 늘고 있는 정황이 ELW 거래 과정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일정 전해주시죠. 예, 금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오전 7시 30분에는 서울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제21차 동방성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오전 10시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SK텔레콤은 이날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